젠장 권 지역은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다. 경기도 외곽에 산다는 이유로 온종일 이사를 해야 했고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결국 의뢰인과의 미팅을 망쳐버리고 말았다. 이제 조 대표님께 사과하러 가야 한다. 이것이 나의 저주받은 인생이다. 조 대표님은 기어코그를 우리 로펌 천지에 영입하는 데 성공하셨다. 업계 최고의 변호사 개업, 일의 무패 행진 게다가 외모까지 완벽하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싱글이라는 점이다. 박수진 선배는 여기서 최고의 실적을 자랑한다. 능력 있고 유능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때가 되면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둬. 어떤 사람들은 단 한 건의 사건도 맡고 싶어 하지 않지. 조 대표님이 왜 너를 데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어쩌면 그녀와 조 대표님이. 나와 조 대표님이라니 똑바로 말해. 문장을 중간에 끊는 게 거슬리지도 않아.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조 대표님께 보고할 거야. 어디 한번 해봐. 고자질의 여왕 아니었나. 너랑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내 그 잘난 척이 얼마나 갈지 한번 보자. 네가 맡는 사건들은 전부 패소가 보장된 것들이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짐 싸서 꺼져버려. 조 대표님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중한 고려 끝에 정 변호사를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 이런. 저희 작은 로펌의 귀한 분이 오셨군요. 정말 영광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저희 소속 변호사들의 프로필입니다. 이상적인 조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왜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나? 지금 당장 인사과로 가. 신윤아 씨가 완벽해 보이는군요. 오, 신윤아 씨를 만난 것이 꽤 인상 깊었나 보네요. 2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까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대표님, 순전한 우연입니다. 신윤아 씨와 함께 일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뭘 멍하니 보고 있어. 움직여. 우리의 결혼은 거래일 뿐이었는데. 왜 여기까지 나를 추적한 거지? 내게 선택권이 있을 것 같나? 끝장내 버리겠어. 신윤아 비서 사건 파일들을 내 사무실로 가져와요. 내권 변호사님. 매일같이 또 회의라니. 장례식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건가 이봐. 인간 석상처럼 굴지 마. 우리가 결혼한 사이라고 해서 로펌까지 나를 따라올 필요는 없어. 잘 들어. 분명히 말해두겠는데. 난 그런 여자가 아니야. 알잖아.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너무 깊이 생각하는군. 그럼 왜 여기에 온 건데요? 내가 왜 왔는지 묻기 전에 당신이 왜 단 한 건의 사건도 이기지 못하는지나 반성하는 게 좋을 거야.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이혼 소송 서류는 잘 준비됐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를 위해 10부 인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봐 서류 말이야. 오, 권 변호사님, 잠시만요. 권 변호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서요. 음식을 좀 사왔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거기 두세요. 다른 할 말이라도, 제 생각에는 나가면서 문 닫고 가요. 오, 세상에 이뤄서. 날씨보다 변덕이 심하군.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다리가 저려서요. 너무 오래 쭈그려 앉아 있었나 봐요. 신윤아 씨, 이건 사고였어요. 이건 정말 사고라고요. 사고라고 기록 보관실로 가. 이 유형의 모든 사건을 분류하고 전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늘 저녁 8시까지 나에게 제출하도록. 전부 다요 8시. 3시간 반 남았어.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사직서를 제출해. 알겠습니다. 잠깐. 마음이 바뀌었어. 아래층에서 커피나 한 잔 사와. 미친 인간. 또 너야. 이건 너무 달잖아. 이건 뜨겁기만 하고. 아까 내 제안을 거절하지 말았어야지. 약간의 벌은 받아 마땅해. 알겠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가서 서류나 정리해. 이제 2시간 반 남았어. 끝내지 못하면 지하철 타고 집에 가. 이봐요. 당신 집이 경기도 외곽인 건 알아요. 저보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라는 건가요? 뭐, 이것도 당신을 위한 훈련이야. 이 일이 싫으면 그만둬도 좋아. 그만둘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권 변호사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집에 못 들어가겠네. 이게 뭐야? 이봐, 일어나. 이제 마감할 시간이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부장님. 일찍 나서는 게 좋겠어. 권 변호사님이 그렇게 일 중독일 줄은 몰랐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야근이라니. 설마 저를 기다리신 건 아니겠죠? 과거 사건 파일들을 검토하러 왔습니다. 권 변호사님, 지하철이 끊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린 룸메이트잖아요. 그렇죠. 가는 길이시잖아요.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갑시다. 2014년 방씨 이혼 소송 사건이 이 사건과 유사합니다. 48세 여성 5번째 줄. 주요 사실과 판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의 방씨 사건 58페이지 4번째 줄. 제가 재능은 없지만 기억력은 좋은 편입니다. 오, 정말 앞으로 문서 요약은 당신 책임이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내 신윤아 씨. 김소희 씨, 천천히 하세요. 숨을 고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김소희 씨, 저는 권지혁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청원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만약 제가 돌아가면 제 다리를 부러뜨릴 거라고 했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길 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요. 이해합니다.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 소송에서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는 다시는 당신에게 손대지 못할 겁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무것도 두려워 마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합의를 밀어붙이시려는 겁니까? 진정하세요. 재판 전 조정은 법원 절차입니다. 그녀의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지옥 같은 시골 구멍에서 탈출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생각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 전에 제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겠습니다. 그녀를 동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은 변호사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세요.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결정이 우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니요. 과도한 공감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과도한 공감이라고요. 상아탑에 앉아 계신 당신 같은 엘리트 변호사들은 공감하는 법을 잊어버리셨군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죠. 신윤아, 김소희 씨, 갑시다. 신윤아, 권 변호사님, 그녀는 항상 저런 식입니다. 불복종하고 충동적이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 씨가 그녀를 때리는 걸 봤어요. 뺨을 정말 세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죠. 죄송합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세요. 권 변호사님, 여기 최근 몇 년간 구례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님, 그곳에 가시려는 겁니까? 구례는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종 여성과 이혼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은 위험한 곳으로 간주됩니다. 아무도 현장 조사를 감히 하려 하지 않습니다. 김소희 씨, 이 녹음 파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돌아오면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신윤아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저녁이라도 대접하게 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하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김소희 씨. 아직 배고프지 않아요. 정말요, 갑시다. 근처에 있어요. 가서 밥 먹어요. 드세요, 김소희 씨. 김 씨. 김소희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소희 씨, 무슨 일이죠? 김소희 씨, 돌아와요. 김소희 씨. 여보세요?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권지혁. 권지혁. 여보세요? 거긴 누구 있나요? 오랜만이네요. 신윤아 씨, 저를 놓아주세요. 다시는 나한테 손대지 마. 똑똑히 말해두는데 이번 재판에서 내 인생은 끝장날 거야. 내가 반드시 널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아직도 그 여자를 돕고 있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그 여자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지금 당장 나와. 그럴 리가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날 탓하지 마. 그 사람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면 더 이상 나를 때리지 않겠다고 했어.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김소희 씨. 정말로 도와드릴게요. 놔. 날 물었어. 쓸모없는 계집애. 교육받고 싶다고 내가 널 때려 죽여주마. 놔줘. 날 놓으라고. 그렇게 그 여자를 돕고 싶어. 그럼 그 여자 대신 여기 남아. 이건 불법이야. 놔. 날 놓으라고. 여기선. 내가 법이야. 아무도 널 구해줄 수 없어. 신윤아. 권지혁. 이 자식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넌 꺼져. 우리 사장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싶어 이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오늘 이 계집애는 우리랑 같이 있는다. 뛰어. 오늘 너희 중 누구도 도망가지 못해. 권지혁. 뒤로 물러서. 꺼져. 모두 뒤로 물러서. 전에는 그렇게 잘나지 않았나. 모범생 날이 완벽한 학생은 항상 그렇게 고고한 척하더니 뭐 하는 거야 다시 재괴롭히면. 교장 선생님께 너희 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릴 거야. 괜찮아 경고하는데. 다시는 내 일에 끼어들지 마. 그럼 널 끝장내 버릴 거야. 비켜. 이봐 정신이 들어.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충격으로 기절했었어. 다행히 이건 경미한 부상이야. 하지만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사람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 교통사고가 있었거든. 이봐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이 농담은 전혀 재미없어요.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다시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권지혁 씨, 정말 더는 충동적으로 굴지 않을게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 만지지 마. 뭐 하는 거야? 당신 안 죽었네요. 내 말이 아직 안 끝났다고 했잖아. 그는 괜찮아. 하지만 말해두는데 사고로 전완골 골절과 2차적인 부상을 입었어. 회복에는 최소 3개월이 걸릴 거야. 당신들이 결혼한 사이니 잘 돌봐줘야 해. 저는 아니에요. 그녀가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고마워요. 뭘요? 말도 안 돼. 이게 꿈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왜 거기 서 있는 거야 몰라. 환자를 존중해야지. 우리 로펌은 특정 인물에 대한 안전수칙을 정말 강화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 수집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설교 그만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알았죠? 잘못했다고 인정할게요. 다음번은 없을 거라고 약속해요. 다음번 아니. 절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녀의 진료 기록은 확보되었습니다. 로펌에도 통보했고요. 만약 당신이 감히 그녀를 다시 해치려 든다면 당신을 상대로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겁니다. 신윤아 씨,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어요. 신윤아 씨, 당신은 나를 돕기 위해 애썼는데
내가 당신을 배신했어요. 나는 괴물이야. 비열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야. 방해하지 마. 그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오면 나를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나랑 이혼에 동의하고 펜디를 데려가게 해주겠다고요. 어떻게 그의 거짓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신을 실망시켰어요. 저는 겁에 질렸어요. 그는 저를 장작 창고에 3일 동안 가둬뒀어요. 음식도 물도 없이 계속해서 저를 때렸어요. 펜디를 못 만나게 했어요.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신윤아 씨,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김소희 씨, 이건 뭔가요, 김소희 씨? 김소희 씨, 제발요.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른 부서에 연락하세요.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펜디 뭐 하는 거니? 이분들은 도와주시려는 거야. 좋은 분들이야.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들이라고. 5분 안에 안 오면 나 먼저 간다. 권 변호사님이 최고야. 신윤아 씨, 저를 용서해 줄 수 있나요? 당신이 저에게 한 짓을 저는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이강대 씨가 변할 거라고 정말 믿으세요. 그가 당신을 몇 번이나 때렸죠. 그가 몇 번이나 약속했죠. 여보, 다시는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할게. 여보,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어줘. 가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약속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정신 차려요. 그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당신이 참을수록 그는 더 심해질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냐고요. 엄마, 울지 마. 변호사로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세요. 제 이름은 권지혁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는 권지혁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 사건에 그렇게 헌신적이신가요? 그들을 보면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요. 엄마, 괴롭히지 마. 무섭지 않으세요? 물론 무섭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하고 이런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권 변호사님, 여보 뭐요? 당신 뭐예요? 여보, 조 대표님이 이 일에 대해 물으시면 좋은 말로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한 달 동안 사건 노트를 정리할게. 노트 필기는 조수가 하는 일이야. 집안일 5일, 아니 10일. 내가 집안일 처리할게. 싫어. 난 그냥 감정 없는 변호사인가 봐. 한 달. 마지막 제안이야. 오, 제발요. 당신은 친절하고 잘생겼잖아요. 더 큰 사람이 되어주세요. 내가 해고되면 당신이 날 부양해 줄 건가요, 여보? 한 달 집안일에 커피 2주 추가. 싫어. 당신 커피는 도저히 못 마시겠어. 거래는 없어. 조건을 바꿔. 엄마, 아빠 집에 안 계셔. 빨리 들어와. 배고프니 엄마가 밥 해줄게. 그래, 드디어 돌아왔구나. 그냥 펜디 데리고 장 보러 갔던 거야. 정말 장바구니도 없이 장을 보러 갔다고 장 보러 간 게 아니잖아. 도망치려 했지. 아니에요. 도망치려 하지 않았어요. 감히 도망칠 생각도 못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너는 먼저 밖에 나가 있어. 엄마랑 제대로 얘기 좀 하게. 펜디, 무서워하지 마. 펜디 밖에서 엄마 기다려. 괜찮아. 엄마. 그 하찮은 여자를 지키지도 못하고 감히 몰래 그녀를 만나러 나가 널 어떻게 벌해야 할까? 제가 잘못했어요. 또 도망가려고 해봐. 응, 펜디, 울지 마. 이리 와. 우리 둘이서 할 일이 생겼어. 펜디, 아빠가 엄마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절대 엄마처럼 행동하면 안 돼. 넌 아들을 낳아야 해. 가자. 엄마 일어나. 쉿, 이제.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안 아파. 신윤아,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조 대표님, 변명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오, 아닙니다. 설명하게 해주세요. 계속해. 말해봐. 아직 변론 준비를 못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설명하게 만들어주마. 오늘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하면 하늘의 신이라도 널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전체 상황이요. 사실 권 변호사님. 글쎄요, 윤아 씨. 저는 현장 증거 수집이 이 사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과 팀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가르친 방식이 아닙니다. 조 대표님, 저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이만. 알았어. 제발 조심 좀 해. 신윤아, 내가 왜 눈이 멀어서 널 우리 회사의 마스코트로 고용했는지. 사건을 이기지도 못하면서 문제만 일으키는구나. 이번에 널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내 성을 갈겠다. 교훈이 필요하긴 하지. 망할 조 대표.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어. 벌로 3개월 동안 사무실 탕비실을 청소하게 하다니. 3개월이나. 어머, 신 변호사님 청소부로 부업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직업을 바꾸시는 게 어때요? 전업 청소부로 말이에요. 당신이 처리한 그 사건들 때문에 우리 회사가 법조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오늘 바닥이 왜 이렇게 더럽지 역겨워. 더러운 손. 내가 여기서 대걸레질하는 거 안 보여요. 발 좀 치워요. 오, 위대하신 권 변호사님이 아니신가. 오늘 이 추방당한 영혼을 방문하러 무슨 일로 오셨나? 이거 당신 주려고 가져왔어. 뭐예요? 커피로 나를 달래려는 건가? 이 배신자. 좋은 말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결국 내 등에 칼을 꽂았어. 조 대표한테 일러 바치고. 이거 써. 이제 그만 사무실로 돌아가. 조 대표님과 얘기했어. 그럼 제가 가석방된다는 뜻인가요? 네, 실례합니다. 이 전화 좀 받아야겠어요. 여보세요? 며칠 동안 내 전화 무시하고 이제 독립했다고 생각하나 보지. 엄마 의뢰인 만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지금 당장 5천만 원 송금해. 내 동생 창업 자금이 필요해. 하지만 저 아직 월급도 못 받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알아서 해. 넌 도시에 있으니 돈이 있겠지. 지금 당장 송금해. 잠깐만요. 신 기사님, 운전 실력은 어떠신가 이봐. 왜 그렇게 킥킥거려? 저녁 준비 다 됐어. 저 아직 다쳤는데. 이런 걸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인스턴트 라면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영양가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채소랑 탄수화물도 완벽하게 갖췄잖아요. 알리페이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왜요? 1억 5천만 원. 저 요즘 실수 안 했죠? 그렇죠, 권 변호사님. 정말 저 해고하시는 건 아니죠? 정말 그 조 대표의 협박에 굴복하신 건가요? 권 변호사님 안 돼요. 회복 전까지의 내 식비와 교통비야. 권 변호사님, 세상에 어떻게 당신처럼 친절하고 잘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내일부터는 인스턴트 라면은 그만. 네, 알겠습니다. 신윤아. 네. 김소희 씨가 이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신윤아 씨,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정하세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이 문제에서 손때, 이전의 가정폭력 사건이나 지속적인 가정폭력 위험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부상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 기록과 상해 진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자는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늦게까지 뭐 하고 있어. 사고예요. 완전 사고라고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나서 말을 거는데 누가 안 놀라겠어요. 자, 화내지 마요. 다음번에는 더 부드럽게 할게요. 알았죠? 다음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절대요.
소송 취하 통지서가 올 겁니다. 김소희 씨 사건은 종결됐어요. 알아. 하지만 신유나 그녀의 결혼 생활의 공영은 오직 그녀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어. 알겠어, 나. 돈 어디 있어? 돈 어디 있냐고. 돈 어디다 숨겼어? 돈 없어요. 전부 다 줬잖아요. 애들 학비로 좀 남겨둬야 해요. 엄마 많이 아파. 병원 가자. 무서워하지 마. 엄마 괜찮아. 돈 어디 있어? 이게 돈 아니야. 엄마 도와줘. 엄마. 엄마. 여보세요, 펜디. 이한별 맞니? 네, 이한별입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머리에 피가 흥건해요. 제발 와서 구해주세요. 오, 뭐 하는 거야, 한별아. 이 꼬마 자식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네. 긴급 상황입니다. 구례군 희망길. 폭력 사건 발생 중. 즉시 경찰관을 보내주세요. 신유나 뭐 하는 거야. 이번에는 증거 수집이야. 조 대표님 들리세요. 의식을 잃은 게 틀림없어. 경찰을 기다리자. 신유나 거기서 내려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 민첩해요. 아, 정말 알았어. 아야. 신유나 가. 이봐.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주거를 불법적으로 수색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정신이야. 천천히 가. 천천히. 여기 물. 어떻게들 오셨어요? 저희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에 즉시 상해 진단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저 신유나 씨, 저 병원에 안 갈래요. 이강대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요. 누가 저한테 전화해서 당신을 구하러 오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한별이었어요. 당신 딸 이한별이요. 진정해요.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한별아. 한별아. 한별이를 찾아야 해. 한별이를 찾아야 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가 정말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가 우리 딸을 해치려고 해요. 한별이는 아직 너무 어린데 그가 애를 데려갔어요. 애를 데려갔다고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말 한별이를 구하고 싶으시면 카메라가 켜져 있어요. 이건 녹음기입니다. 한번 누르면 활성화돼요. 알겠습니다. 한번 누르면 활성화. 한번 누르면 활성화. 한별이를 구하려면 활성화하세요. 한번 누르면 활성화. 이봐 나중에 그녀가 당신에게 전화하면 정말 들어갈 거야, 응. 그녀가 또 당신을 속일까봐 두렵지 않아? 안 무서워. 당신이 같이 있잖아. 날 지켜줄 거지. 그렇지. 행운을 빌어. 누구야 조씨, 재수 없는 놈. 이 자식이 날 저주해서 밤새 돈을 잃었나 보네. 꺼져. 한별이는 어딨어? 서둘러. 뭘 기다리는 거야? 한별이 어딨냐고 물었잖아. 아빠. 한별아. 한별아. 엄마. 한별아. 엄마 구해줘. 무서워하지 마. 여기서 꺼내줘. 엄마 열쇠 줘. 6개. 열쇠 달라고 했잖아. 나 지금 한별이 데리고 갈 거야. 열쇠는 바로 여기 있어. 용기 있으면 와서 가져가 봐. 감히 나한테 반항해. 그만 좀 해. 도망칠 생각은 마. 잘 들어. 이강대와 결혼한 이상 넌 영원히 이씨 가문의 일원이야. 죽더라도 이 마당에 묻힐 거야. 영원히 날 지켜. 그 꼬맹이는 내가 새 가족을 찾아줬어. 곧 데리러 올 거야. 누구야 또 너야. 롤리, 저희는 이미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당신은 제 의뢰인인 김소희 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상해 진단서가 준비되는 대로 고의적 상해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그냥 몇 번 밀었을 뿐이야. 감히 날 고소해. 내 아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 당장 이리 와. 그녀의 음성 녹음과 영상이 증거가 될 겁니다. 고의적 상해 불법 도박장 운영. 법정에서 봅시다. 내가 당신을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김소희 감히 나를 상대로 계략을 꾸미고 이제 나를 때려. 한별아, 한별아. 다들 뭘 기다리는 거야 오늘. 저들이 도망치면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해. 그들을 보내줘. 좋은 분들이야. 내가 너랑 같이 돌아갈게. 저들을 죽인 후에 널 처리하겠다. 그가 옳았어. 저들을 여기 잡아둬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해치워, 권지혁 씨. 오늘 여기서 정말 죽는 건 아니겠죠? 안심해. 죽지 않을 거야. 이봐. 권지혁 씨, 꼼짝 마. 모두 손들어. 권지혁 씨. 권지혁 씨. 난 괜찮아. 괜찮다고. 왜 그렇게 굶떠 왜 피하지 않았어? 몇 번을 오든.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했잖아. 김소희, 똑똑히 들어. 내가 나가면 너랑 끝이 아니야.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내 아내 좀 때린 게 뭐, 어때서 경찰이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제 의뢰인이 지주막하 출혈 양측 흉막 삼출, 좌측 신장 타박상, 그리고 좌측 합번에서 10번 늑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병원에서 발급한 상해 진단서입니다. 겁주려 하지 마. 저 상처들은 자기가 입은 거야. 난 그냥 몇 번 밀었을 뿐이라고. 우리는 당신을 고의적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고의적 살인 미수는 고의적 살인으로 기소될 겁니다. 게다가 당신의 나쁜 태도와 제 의뢰인을 협박한 점으로 인해 최소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겁니다. 이 자식이. 우리는 합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선처 탄원서 발급도 고려할 것입니다. 이 제안은 곧 만료됩니다. 엄마. 한별아. 신윤아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변호사님. 김소희 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를 믿으세요. 법은 항상 당신 편일 겁니다. 네. 정말이지 천지를 뒤흔들 정도로 멋있었다니까. 내가 거기 딱 앉아서 가방에서 서류를 쾅 꺼내서 이강대 얼굴에 쾅 던져버렸지. 김소희 씨를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괴롭힌 죄로. 승리. 축하합니다. 모든 공로는 권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조 대표님도 저를 탓할 수 없겠죠. 이 사건에 오랫동안 매달렸으니 이제 푹 좀 쉬세요. 다음 날 아침 법무법인 천지의 공기는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윤아가 권지혁 변호사의 직속 조수가 되었다는 소문은 밤새도록 사내 메신저를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의심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을 보냈고 특히 박수진 변호사의 눈초리는 유난히 차가웠다. 그녀는 복사기 앞에서 다른 동료와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컸다. 세상에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저런 실적도 없는 애를 어떻게 자기 팀에 앉힐 생각을 했을까. 얼굴이라도 반반해야지 원. 권 변호사님 취향이 독특하신가 봐. 윤아는 애써 그 말을 무시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어젯밤 늦게까지 정리했던 김소희 씨의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밤새 뒤척이며 사건을 고민한 탓에 눈은 뻑뻑했다. 권지혁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보통 아침 일찍 출근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윤아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안에서 들어와요 라는 낮고 무감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무실 안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앉아요, 신윤아 씨.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그의 눈은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김소희 씨 사건 어제 검토해 봤습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메모를 꺼냈다. 네, 변호사님. 기본적인 사실, 관계와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명백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는 유나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다. 감상적인 접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뢰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혼 소송의 핵심은 재산 분할과 양육권 확보,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감정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유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변호사님, 의뢰인은 지금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남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녀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유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녀는 법이 차가운 논리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신 변호사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그건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상담사의 영역에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법률 대리인일 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가더니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건 지난 10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된 유사 가정폭력 이혼 소송 기록 전부입니다. 판례 증거 채택 방식 조정 과정, 그리고 판결까지. 오늘 자정까지 모든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유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양은 혼자서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변호사님,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녀가 항의하려 하자 그가 다시 말을 끊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변호사의 자질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으세요. 그게 당신이 내 팀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나가서 일 시작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유나는 결국 입을 다물고 묵직한 파일철을 든 채 그의 사무실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리에 돌아온 유나는 망연자실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동정하는 듯 혹은 고소하다는 듯 힐끔거렸다. 박수진 변호사는 보란듯이 콧방귀를 뀌며 지나갔다. 거봐, 내 말이 맞지? 권 변호사님은 아무나 받아주는 분이 아니라고. 며칠이나 버틸지 궁금하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날부터 유나의 야근이 시작되었다. 해가 지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퇴근한 후에도 천지의 사무실 한쪽 구석은 그녀가 켠 스탠드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과 씨름했다. 눈이 아프면 잠시 일어나 창밖을 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먼 나라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저녁 식사는 보통 책상에서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해결했다. 꾸르륵거리는 배를 채우며 판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참 자료에 집중하고 있는데 책상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누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과 작은 반찬들을 놓고 간 것이었다. 배달원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단 한 곳 통유리로 된 권지혁의 사무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서류를 보고 있었고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유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따뜻한 죽을 먹었다.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식사였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덜 피곤하게 느껴졌다.
그런 일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반복되었다. 그녀가 야근을 할 때면 어김없이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영양가 있는 저녁 식사가 책상 위에 놓였다. 때로는 샌드위치와 따뜻한 라떼, 때로는 든든한 국밥이었다. 유나는 더 이상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궁금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묵묵히 저녁을 먹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권지혁은 밤늦게 그녀의 자리에 다가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곤 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가시 돋쳐 있었다. 이 속도로는 어림도 없겠군. 내가 왜 신 변호사를 뽑았는지 증명해 보여야 할 텐데. 그는 그녀가 정리한 보고서를 훑어보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오타 하나, 잘못된 인용 하나도 그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무심하게 이거 마시면서 해 라며 따뜻한 캔커피를 그녀의 책상에 탁 내려놓고 가곤 했다. 유나는 그의 차가운 말과 따뜻한 커피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정말로 그녀를 훈련시키려는 것인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며칠 밤을 새우다시피 한 끝에 유나는 마침내 중요한 판례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7년 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다. 남편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를 특정 가능한 상해로 인정받아 위자료를 대폭 증액시킨 판례였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간과하고 넘어갈 만한 작은 사건이었지만 김소희 씨의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유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라면 이길 수 있다. 그녀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새로운 활기가 넘쳤다.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낸 것이다. 이것이 권지혁이 원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스스로 길을 찾는 강인한 변호사. 보고서를 완성했을 때는 이미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유나는 뻐근한 목을 돌리며 완성된 보고서를 바라보았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는 그녀의 땀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프린트 버튼을 누르고 뜨겁게 출력되는 종이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권지혁의 사무실 문을 다시 두드렸다. 그는 밤을 사온 사람답지 않게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으로 그녀를 맞았다. 유나가 보고서를 내밀자 그는 말없이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페이지를 빠르게 훑어 내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미간에 잡혀있던 미세한 주름이 서서히 펴지는 것을 유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사무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입에서 나올 평가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것만 같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나쁘지 않군. 그것이 전부였다.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건조한 한마디.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다. 저것이 권지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는 것을 7년 전 판례는 어떻게 찾아냈지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중요도 낮음으로 분류되어 있을 텐데.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키워드 검색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권지혁은 아주 잠깐 입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미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변화였지만 유나는 분명히 보았다. 좋아. 이 전략을 바탕으로 변론 준비를 시작하도록. 오늘은 이만 퇴근하고 오후에 다시 회의하지. 그는 보고서를 자신의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사무실을 나서자마디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유나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녀는 해냈다. 권지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훈련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유나는 권지혁이 무심코 던져주었던 캔커피를 생각했다. 여전히 따뜻했던 그 온기가 손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남자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단지 차가운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 완벽주의자였고 자신의 팀원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지독하게 혹독할 뿐이었다. 권지혁의 전략은 날카로웠고 신윤아가 찾아낸 판례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현실의 위협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김소희 씨는 소송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공포에 질려갔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 이강대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고 그 내용은 날이 갈수록 흉포해졌다. 그녀는 사무실에 찾아와 몇 번이고 소송을 포기하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변호사님, 그 사람은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우리 딸아이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요. 김소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유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법적 절차의 더딘 진행 속에서 의뢰인의 피가 말라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회의실에서 이 문제를 두고 유나와 지혁은 다시 한번 부딪혔다. 유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강대는 법을 우습게 하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그를 압박해야 합니다. 그가 다시는 김소희 씨에게 접근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야죠. 지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섣부른 행동은 의뢰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신윤아 씨. 이강대 같은 유형의 인간은 코너에 몰릴수록 더 난폭해져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강화하고 통화 기록을 꾸준히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최선이라고요? 김소희 씨가 매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데 이게 최선입니까? 유나는 답답함에 소리쳤다. 그녀에게 지혁의 방식은 너무나 답답하고 소극적으로 느껴졌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너무 높아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비를 맞는 격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책상에 앉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다. 그날 밤 유나는 사무실에 남아 이강대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의 주소지 과거, 전과 기록 주변인들의 평판까지. 그는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었고 그곳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듯했다. 그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그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와 한통속이었다. 외부인이 정보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책상 위에 개인 사정으로 하루 휴가 냅니다. 라는 짧은 메모만 남겨두고 사무실을 나섰다. 이것이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강원도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불안과 결의로 복잡하게 뒤엉켜 뛰고 있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이 사라지고 창밖으로 푸른 산과 들이 펼쳐졌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유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작고 폐쇄적이었다. 시간이라도 멈춘 듯 낡은 건물들과 낯선 일을 경계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옥죄었다. 이곳에서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유나는 김소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마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수화기 너머에 김소희 씨는 기겁을 했다. 오,
오시면 어떡해요? 변호사님, 여긴 위험해요. 그 사람이 알면 큰일 나요. 제발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침착하게 그녀를 설득했다. 김소희 씨, 저를 믿으세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당신 남편의 폭력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유나의 간절한 설득에 김소희 씨는 한참을 망설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요. 그 사람이 도박빚 때문에 작성한 차용증이랑 흉기를 숨겨둔 곳이 있어요. 거기로 오세요. 그녀가 알려준 장소는 마을 외곽에 있는 폐정미소였다. 유나는 택시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걸어갔다. 주변에는 인적이 전혀 없었고 바람에 낡은 함석 지붕이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을신연스럽게 울려 퍼졌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이제 와서 돌아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정미소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다. 잠시 후 약속한 대로 김소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변호사님, 이쪽이에요. 그녀는 유나를 이끌고 정미소 더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유나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김소희 씨의 눈빛은 불안을 넘어 거의 절망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들이 낡은 탈곡기 앞에 멈춰 섰을 때였다. 바로 여기에 김소희 씨가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육중한 그림자 여러 개가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이강대가 서 있었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유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옆에는 험악한 인상의 산에 2명이 서 있었다. 유나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서울에서 오신 귀한 변호사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로 오셨을까? 이강대의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능글거렸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는 차가운 벽이 막고 있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김소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변호사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다. 이제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다. 유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이강대는 유나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에서 역겨운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변호사 나부랭이가 겁도 없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네가 뭔데 감히 내 마누라를 부추겨. 그는 유나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유나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법 여기서 법이 뭔지 가르쳐 줄까? 그가 비웃으며 말했다. 여기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왕이야. 아무도 널 도우러 오지 않아.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곳은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의 왕국이었다. 유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노려보았다.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강대의 잔인한 미소가 유나의 눈앞에서 일그러졌다. 그의 소나기 힘이 점점 더 강해졌다. 유나는 숨이 막혀왔지만 공포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폐정미소 바깥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역광을 등진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권지혁이었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양복 재킷은 구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이강대와 그의 패거리들을 향해 있었다. 사무실에서의 냉철한 변호사가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와도 같았다. 거기서 당장 그 손 떼시지. 지역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텅 빈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강대는 놀란 듯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또 뭐야, 변호사 나으리 행차하셨네. 설마 이 계집애 구하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쫓아오셨나. 아주 눈물겨운 사랑 나셨군. 지혁은 그의 조롱에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경찰서와의 통화 연결 화면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미 10분 전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곳 위치도 전송해뒀고요. 지금 당신들은 변호사 폭행 및 감금 현행범으로 체포될 겁니다. 어리석은 짓은 그만두는 게 좋을 텐데요. 이강대의 얼굴이 굳어졌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경찰 오기 전에 내 놈들부터 조져주면 그만이야 뭐해. 이것들아, 저놈부터 처리해.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험악한 인상에 사내 2명이 지역을 향해 달려들었다. 유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가격소리 대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들렸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책상에만 앉아있을 것 같던 권지혁이 놀랍도록 민첩하게 남자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그는 전문적인 싸움꾼은 아니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냉철한 판단력이 돋보였다. 다른 한 명이 쇠 파이프를 들고 그의 등 뒤로 다가서는 순간 지혁은 이미 그를 발견하고 몸을 날려 유나를 감쌌다. 쇠 파이프가 그의 어깨를 강타했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그 충격을 이용해 상대를 밀쳐냈다. 그 순간 유나의 머릿속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던 고등학교의 오후. 교복을 입은 앳된 유나는 매점에서 빵을 사서 나오던 길이었다. 학교 건물 뒤편 후미진 골목에서 익숙한 불량 학생 몇몇이 한 남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권지혁이었다. 당시 그는 정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지만 차가운 성격 탓에 친구가 거의 없었고 종종 그들의 표적이 되곤 했다. 야 권지혁, 돈 좀 있냐? 내 부모님 돈 잘 번다며 불량 학생 하나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노려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불량 학생들을 더 자극했다. 그들이 막 주먹을 치켜들었을 때였다. 거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유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녀는 손에 든 소시지, 빵을 휘두르며 외쳤다. 너희 호랑이 박 선생님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잊었어. 내가 지금 당장 교무실로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칠 거야. 정교 1등 괴롭히는 양아치들이라고. 호랑이는 학생 주임의 별명으로 모두가 벌벌 떠는 존재였다. 불량 학생들은 잠시 주춤했다. 신유나는 학교에서 유명한 왈패였다. 싸움을 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누구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배짱으로 유명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재수없는 년 두고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는 자리를 떴다. 골목에는 유나와 지혁 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고맙다. 지혁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껄끄러워 보였다. 유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별 말씀을. 저런 놈들은 혼쭐이 나야 돼. 그리고 넌 왜 맨날 맞고만 있냐, 바보같이.
그녀는 무심하게 말하며 그의 구겨진 교복 옷깃을 탁탁 털어주었다. 그 순간 지혁의 귀가 살짝 붉어졌다. 신윤아 씨, 지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다. 어느새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이강대와 그의 패거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처럼 지혁에게 달려들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운 뒤였다.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패정미소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지혁의 차 안에서 윤아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경찰들이 이강대와 김소희 씨를 조사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지혁은 말없이 구급상자를 열어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다. 그리고는 윤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아까 넘어지면서 긁힌 상처였다. 소독약이 닿자 따끔한 통증에 윤아가 살짝 인상을 썼다. 지혁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러웠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윤아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과 지금의 상황이 겹쳐지며 윤아의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한 겁니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고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의 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 냉철한 권지혁이 지금 그녀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윤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뚜렷한 멍 자국이 있었고 입술 끝은 살짝 터져 있었다. 모두 그녀를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다. 그 순간 지혁은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둘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강원도에서의 위험천만한 밤이 지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고요했다. 신윤아와 권지혁은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이전처럼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의 교류가 흐르고 있었다. 윤아는 창밖을 보며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사건이 맞물리면서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다음 날 아침 윤아는 몸살 기운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들었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간밤의 긴장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온 탓이었다. 그녀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을 때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콩나물국과 간단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익숙한 뒷모습 권지혁이 서 있었다. 일어났습니까?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심했지만 윤아는 그의 눈밑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역시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이거 먹고 약 먹어요. 오늘 하루는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숟가락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윤아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해장국처럼 시원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뭉쳐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의 투박하지만 세심한 배려에 윤아는 또다시 혼란스러워졌다. 냉혈한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든든하게 그녀를 지켜주고 또 이렇게 예상치 못한 다정함을 보여주는 남자.
그녀는 그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계약으로 얽힌 관계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오후가 되자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소희 씨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였다. 변호사님, 저 이제 결심했어요. 그 인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저와 제 딸아이의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간밤의 사건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두려움을 완전히 끊어내는 계기가 된 것이었다. 남편 이강대는 유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딸의 목숨까지 위협했다. 그것은 그녀가 용납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을 넘어선 행위였다. 김소희 씨는 그동안 남편의 폭력과 협박 속에서 몰래 모아두었던 증거들, 병원 진단서 협박 녹음 파일, 그리고 폭행으로 망가진 물건들의 사진을 모두 윤에게 보내왔다. 유나는 몸을 추스르고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지혁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는 강원도 경찰서로부터 이강대 현행범 체포 기록과 과거 폭력 전과 기록까지 모두 확보해 두었다. 폐정미소에서의 사건은 이강대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이제 방역할 시간입니다. 지혁이 말했다. 그의 눈은 승리를 확신하는 변호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유나와 지혁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변론 전략을 짰다. 유나의 공감 능력과 세심함 그리고 지혁의 냉철한 분석력과 법률 지식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었다. 더 이상 의견 충돌은 없었다. 그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 김소희 씨의 승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움직였다. 마침내 결전의 날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피고석에 앉은 이강대는 여전히 오만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와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반면 증인석에 앉은 김소희 씨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변호사는 김소희 씨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아내로 몰아가려 했다. 그들은 모든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부부싸움 중 발생한 사소한 다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그때 변호인석에 앉아있던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수십 장의 상에 진단서 이강대의 목소리가 담긴 협박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정미소에서 경찰이 촬영한 현장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멍든 지역의 어깨와 공포에 질려있던 유나,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려던 이강대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법정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강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이강대는 지난 수년간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의 변론이 끝나고 이번에는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김소희 씨를 바라보며 그녀의 고통을 대변하듯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피해자는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법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 법의 이름으로 이 지독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나의 진심 어린 변론은 배심원들과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길고 긴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김소희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양육권과 함께 기록적인 액수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더 나아가 이강대에게는 상습폭행 및 변호사 감금 폭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김소희 씨는 유나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한 사람의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유나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변호사라는 직업에 처음으로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유나와 지혁은 나란히 법원을 걸어 나왔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잘했습니다, 신유나 씨. 지혁이 불쑥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오늘 당신은 진짜 변호사였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마음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환하게 미소 지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지혁의 입계도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김소희 씨의 재판이 승리로 끝난 후 법무법인 천지에서의 신유나의 위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집요함과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박수진 변호사는 그녀를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애써 외면하곤 했다. 유나는 그런 변화가 싫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권지혁과의 관계에서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날선 대립을 하지 않았다. 물론 지혁은 여전히 엄격한 상사였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신뢰가 묻어났다. 유나 역시 그의 냉철한 이면에 숨겨진 깊은 통찰력과 의외의 배려심을 발견해가고 있었다. 함께 야근을 하며 사건을 분석하고 때로는 퇴근길 차 안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는 일상이 쌓여갔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에 살얼음판 위로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평온한 주말 아침이었다. 유나는 모처럼 늦잠을 자고 거실로 나섰다. 지혁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해외 기사를 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실내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감돌았다. 유나가 커피를 내리자 그가 무심하게 말했다. 주방에 샌드위치 재료 사뒀습니다. 그 한마디가 유나의 마음을 간질렸다. 이것이 평범한 부부의 아침일까 하는 낯선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바로 그 평화를 깨뜨리듯 현관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배달시킬 만한 것이 없었기에 유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화면에 나타난 두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와 남동생 신태평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이곳 주소를 알았는지, 그리고 왜 예고도 없이 찾아왔는지 수많은 물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유나가 망설이며 문을 열자 엄마와 태평은 기다렸다는 듯이 짐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유나야, 여기가 정말 네가 사는 집이란 말이냐. 무슨 궁궐이 따로 없구나. 엄마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높은 천장과 값비싸 보이는 미술품들을 훑어보았다. 태평 역시 탐욕스러운 눈으로 집 안을 샅샅이 뜯어보았다. 누나는 이런 데서 살면서 우린 그 좁은 단칸방에서 고생했는데 너무한 거 아냐.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시샘이 가득했다.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지혁이 거실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엄마 태평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리고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유나가 낮은 목소리로 그들을 나무랐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엄마는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네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애미가 걱정돼서 와보는 게 뭐 그리 잘못됐냐. 그리고 사위 얼굴도 좀 봐야 할 것 아니냐. 우리 권서방은 어디 있니? 그녀가 권서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서재 쪽에서 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유나의 엄마는 언제 곤란한 표정을 지었냐는 듯 즉시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아이고, 우리 권 서방 장모 될 사람이네. 실물이 훨씬 더 훤칠하고 멋지구먼. 지혁은 표정 변화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권지혁입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 유나의 엄마는 더욱 신이 났다. 그녀는 지혁의 옆에 찰싹 붙어 앉아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자신이 유나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태평이가 얼마나 착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인지에 대한 과장된 무용담이었다. 유나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려 했다. 엄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세요. 여긴 저희가 편히 쉬는 곳이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뭐 이 불효, 막심한 년, 이제 잘 사는 사위 얻었다고 애미를 내쫓으려고 들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는 바닥을 치며 울기 시작했다. 태평도 옆에서 거들었다. 누나 진짜 너무하네. 엄마 말씀대로 우리 그냥 며칠만 좀 있다 가면 안 돼. 서울 구경도 좀 하고.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유나는 기가 막혔다. 소란이 극에 달했을 때 엄마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사실 우리가 온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태평이 장가갈 나이가 찼는데 서울에 집 한 채가 없어서 선도 못 보고 있잖니. 권서방이 능력도 좋은데 우리 태평이 아파트 한 채만 좀 어떻게 안 될까? 누나가 돼서 동생 앞길은 열어줘야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유나는 수치심으로 온몸이 떨렸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다. 지혁의 돈.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장 나가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모든 소란 속에서도 지혁은 미동도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유나는 그의 눈이 그들의 탐욕과 자신의 절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분명 자신과 이런 파렴치한 가족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을 터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들을 경멸하며 쫓아낼 것이라고 유나는 생각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지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정중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동생분도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나의 엄마와 태평은 순간 멍한 표정을 지었다.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유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유나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말을 했다. 며칠 편히 묵고 가십시오. 방은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비어있는 방이 많습니다. 그의 말에 유나의 엄마와 태평의 얼굴이 환희로 빛났다. 아이고, 역시 우리 권 서방이 최고야. 속도 넓으셔라.
그들은 승리자처럼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유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지혁을 바라보았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 왜 저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는 거지? 지혁은 그런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아주 짧고 미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눈짓을 보냈다. 그 눈짓에는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걱정 마요. 나를 믿어요. 그는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유나의 가족들을 향해 돌아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지혁의 결정에 따라 신유나의 엄마와 동생 신태평은 평창동 빌라에 눌러 앉게 되었다. 그들의 체류는 하루가 다르게 악몽으로 변해갔다. 엄마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된 듯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나를 하녀처럼 부렸다. 물을 가져와라, 과일을 깎아와라, 어깨를 주물러라.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신태평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자신의 불량한 친구들을 집으로 끌어들여 거실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거실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값비싼 소패는 과자, 부스러기와 술병이 나뒹굴었다. 유나는 매일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치워야 했고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유나는 며칠 밤낮으로 지혁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을 유지했다. 아침이면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녁이면 서재에 틀어박혀 일을 했다. 그는 유나의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핀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의 침묵이 유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참다 못한 유나는 밤늦게 그의 서재를 찾아갔다. 변호사님, 제발 저들을 내보내주세요.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비참한지 모르시겠어요. 이대로는 저도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혁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헤아리기 어려웠다. 저들을 내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며칠만 더 참아주세요, 신윤아 씨. 내가 모든 것을 끝낼 테니. 나를 믿습니까? 그의 단호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유나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며칠 후 지혁은 마치 무언가를 계획한 듯 행동했다. 그는 서재에 있는 자신의 고가 시계 컬렉션 진열장을 일부러 잠그지 않고 열어두었다. 그 안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한정판 시계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날 밤 도박으로 가진 돈을 모두 잃은 태평의 눈에 그 시계들이 들어왔다. 그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일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무심하게 말했다. 어제 서재에 뒀던 시계 하나가 보이지 않는군요. 그 말에 태평과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시치미를 뗐다. 시계 우리는 모르는 일인데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야. 엄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유나는 불안한 눈으로 지혁을 바라보았다. 지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유나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어젯밤 모두가 잠든 사이 태평이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와 진열장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훔쳐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주 작은 소리까지 녹음되는 고성능 감시 카메라였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그는 태평이 도둑질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덫을 놓은 것이었다. 그의 치밀함과 냉정함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법대로 해야죠. 그가 짧게 대답했다. 1시간 후 빌라의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고가의 시계를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말했다. 유나의 엄마는 기겁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제시한 영상 증거 앞에서 신태평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지역의 시계가 발견되었다. 결국 신태평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엄마 나은이야, 구해줘. 그가 끌려가며 절규했지만 소용없었다. 절도죄, 특히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품 절도는 중범죄에 해당했다.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나의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자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지역과 유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권서방 유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우리 태평이 한 번만 용서해주게. 저 애 인생 망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오만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혁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가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 위에 놓았다. 서류의 첫 장에는 관계 단절 합의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유나의 엄마는 울음을 그치고 멍하니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지혁은 냉정한 목소리로 합의서의 내용을 설명했다. 아드님에 대한 고소는 취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노후를 위해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하지만 지혁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 대가로 이 합의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신윤아 씨와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를 끊고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길 시 생활비 지급은 즉시 중단되며 오늘의 절도 사건에 대한 고소를 다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접근 금지 위반으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거래였다. 아들의 자유와 자신의 안락한 노후 그리고 딸과의 완전한 단절. 유나의 엄마는 한참 동안 서류와 지혁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슬픔, 억울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념. 그녀에게 아들의 인생과 자신의 남은 인생은 이미 마음속에서 떠나버린 딸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고 합의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합의서가 작성된 후 지혁은 약속대로 고소를 취하했다. 풀려난 태평은 엄마와 함께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빌라를 떠났다. 그들이 떠난 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요했다. 유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묘한 해방감과 함께 가슴 한편에 시린 슬픔이 밀려왔다. 그때 지혁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괜찮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을 갉아먹던 암적인 존재를 고통스럽지만 완벽하게 도려내준 외과 의사와도 같았다. 고맙습니다. 유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인 동시에 깊은 고마움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평창동의 빌레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그 고요함은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윤아의 삶을 올가매던 질긴 족쇄가 풀려나면서 찾아온 영혼의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넓은 집이 감옥이 아닌 안전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공간을 권지혁이라는 남자와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미묘한 변화의 연속이었다.
지역은 더 이상 그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고 유나 역시 그를 마냥 어렵고 차가운 상사로만 대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말없이 거실 소파양 끝에 앉아 각자의 책을 읽거나 서류를 검토했다. 때로는 클래식 음악이, 때로는 창밖의 서울 야경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그 어색하지만 편안한 공기가 유나는 싫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그들의 평화를 뒤흔드는 새로운 방문객이 닥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란한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다. 빌라 입구에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멈춰 섰고 비서들의 호의를 받으며 기품 있는 한 노부인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값비싼 디자이너의 정장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녀는 바로 SY그룹의 총수이자 권지혁의 할머니 한 회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예고 없는 태풍과도 같았다. 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할머니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오시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은 초조함이 묻어났다. 한 회장은 손자의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매서운 눈으로 집 안을 훑었다. 그리고 거실에 어색하게 서 있는 유나를 발견하자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네가 바로 내 손주 며느리 신유나로구나. 이리 와보거라 아가. 그녀는 유나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옆에 앉혔다. 유나는 얼떨결에 그녀의 옆에 앉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지혁이 이놈이 꽁꽁 숨겨두고 보여주지도 않아서 이 할미가 직접 행차했지 뭐냐. 한 회장은 유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지혁을 나무랐다. 그리고는 곧바로 신혼부부를 향한 본격적인 취조를 시작했다. 그래서 둘이 사는 건 어떠냐? 우리 지혁이가 워낙 무뚝뚝해서 네가 고생이 많지.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게야. 유나와 지혁은 진땀을 빼며 그녀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그들은 완벽한 신혼부부를 연기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곧이어 그녀의 비서들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공수해 온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윤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한 회장은 끊임없이 그들의 애정 행각을 유도했다. 유나야, 우리 지혁이 마늘은 안 먹는단다. 네가 젓가락으로 챙겨서 빼줘야지. 혹은 지혁아 너는 아내한테 고기 한 점 안 싸주고 뭐하니 신혼부부가 맞느냐 라며 그들을 몰아붙였다. 결국 유나와 지혁은 어색하게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연기를 해야만 했다. 유나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식사가 끝난 후 한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비서에게 낡은 사진첩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우리 지혁이가 어릴 땐 참 무뚝뚝해도 속정은 깊은 아이였단다. 그녀는 사진첩을 넘기며 지혁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녀석이 고등학생 때부터 마음에 품은 아가씨가 하나 있었지. 그 말에 지혁은 사례가 들린 듯 격하게 기침을 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는 그만 좀 하세요.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한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지갑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건 내가 며칠 전 인원방 청소하다 우연히 발견한 게야. 그녀는 지갑에서 빛이 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윤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생기 넘치는 눈빛. 그것은 바로 고등학생 시절의 신유나 자신이었다. 유나는 숨을 멈췄다. 자신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 녀석이 이 사진 한 장을 10년 넘게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를 거다.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더구나. 한 회장의 목소리가 유나의 귀에 아득하게 들려왔다. 유나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끝은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그들의 첫 만남, 그가 자신을 조수로 선택했던 이유, 위험 속에서 목숨을 걸고 그녀를 구해냈던 일,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었던 그 모든 행동들. 그것은 단순한 계약 이행이나 변덕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간직해온 그의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한 회장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빌레서 묵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유나와 지혁을 불러 세우고는 엄숙하게 말했다. 내가 보니 너희들 아직도 각방을 쓰는 모양이더구나. 신혼부부가 각방을 쓰는 건 보기 좋지 않다. 오늘부터는 한 방에서 자거라. 이건 내 명령이다.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유나와 지혁은 꼼짝없이 같은 침실로 내몰렸다. 육중한 침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어색함을 넘어선 숨막히는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유나는 아직도 손에 쥔 자신의 낡은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방 한가운데에 뻣뻣하게 굳어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10년 묵은 비밀이 이제 그들 사이에 거대한 파문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침실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정막이 흘렀다. 신유나와 권지혁은 방의 양끝에 서서 서로를 마주보지 못했다. 공기 중에는 어색함을 넘어선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나의 손에는 여전히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나였다. 그녀는 사진을 그에게 내밀며 조용히 물었다. 이거 설명해 주셔야겠어요, 권 변호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허공을 헤맸다. 마침내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때의 당신은 항상 빛나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부당함에 혼자 맞서는 사람처럼, 두려움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래서 그냥 눈길이 갔습니다. 그의 고백은 서툴고 투박했다. 그는 애써 감정을 감추려는 듯 덤덤하게 말했지만 유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오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계약 결혼도 유나가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묻자 그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할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은 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들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그의 오랜 기다림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거대한 침대의 양끝에서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날 법무법인 천지는 새로운 VIP 고객의 방문으로 떠들썩했다. 국내 굴지의 재벌 태강그룹의 외동딸 최세라였다. 그녀는 눈부신 미모와 오만한 태도로 등장부터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조영민 대표에게 다른 변호사는 필요 없다며 오직 업계 최고의 무패 변호사 권지혁만을 자신의 이혼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첫 미팅 자리에서부터 최세라는 노골적으로 유나를 무시했다. 그녀는 유나가 준비한 자료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지혁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권 변호사님이랑만 얘기하고 싶은데 이분은 잠시 나가주시겠어요. 중요한 얘기라서요. 지혁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신윤아 변호사는 제 팀의 핵심 인력입니다. 모든 업무는 함께 진행합니다. 지역의 철벽 같은 태도에도 최세라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을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지역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다.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와 사건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는가 하면 그의 사무실로 최고급 와인과 명품 넥타이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녀는 교묘하게 윤아를 배제한 채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에서의 사적인 미팅을 요구했다. 윤아는 불안했다. 그것은 단순한 직감이나 질투가 아니었다. 최세라의 눈빛에는 사건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소유하려는 강한 집착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혁에게 자신의 우려를 털어놓았지만 그는 의뢰인일 뿐입니다. 공과 사는 구분합니다라며 그녀를 안심시킬 뿐이었다. 결국 최세라는 더욱 대담한 함정을 팠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며 지혁에게 고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긴급 미팅을 요청했다. 동시에 그녀의 비서는 윤에게 전화를 걸어 태강그룹 본사에 가서 최세라 대표님의 긴급 서류를 받아오라는 거짓 심부름을 시켰다. 윤아는 아무 의심 없이 차를 몰아 시내 반대편으로 향했다. 지혁이 약속 장소인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류가 아닌 야릇한 슬립 차림의 최세라였다. 와주셨네요, 지혁씨. 기다렸어요. 그녀가 그에게 매달리듯 다가서는 순간 지혁은 이것이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가 차갑게 그녀를 밀어내고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방 한구석에 숨어있던 카메라의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포털 사이트와 신문의 한 면은 권지혁과 최세라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은 마치 두 사람이 밀회를 즐기다 발각된 것처럼 보였다. 스타 변호사 권지혁 재벌 3세 의뢰인과 호텔 밀회 파문 법무법인 천지의 도덕적 해이, 이대로 괜찮은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법무법인 천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언론사의 전화가 빗발쳤고 의뢰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조영민 대표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박수진을 비롯한 동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서 수군거렸다. 그럴 줄 알았어. 잘난 척하더니 결국 여자 문제로 발목 잡히네. 그들의 목소리에는 시기와 고소함이 가득했다. 결국 지혁은 조영민 대표의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다. 권 변호사,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겠네.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무기한 대기 발령일세. 그것은 사실상의 정직 처분이었다.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그의 완벽했던 커리어에 처음으로 치명적인 오점이 찍히는 순간이었다. 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로펌을 나서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최세라 씨와 정말 부적절한 관계였습니까? 의뢰인과의 스캔들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바로 그때였다. 거짓 심부름에 속아 허탕을 치고 돌아온 윤아가 로펌 입구에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 액정에 떠있는 충격적인 스캔들 기사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세상 모두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윤아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믿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권지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동안 신윤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 세상이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녀는 그의 유일한 편이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빌라로 돌아와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TV를 껐다. 지혁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피로가 어려 있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지켜줄 차례예요. 윤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무죄를 믿어요. 그 말에 지역에 텅 비어 있던 눈동자의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위해 수없이 싸웠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싸워주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부터 유나는 권지혁의 변호인이 되었다. 그녀는 빌라의 서재를 사건 분석을 위한 작전실로 만들었다. 벽에는 사건의 타임라인과 인물 관계도가 붙었고 책상 위에는 관련 법률 서적과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녀는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최세라의 거짓말 속에 숨겨진 균열을 찾기 위해 매달렸다. 그녀의 비범한 기억력과 집요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스캔들이 터진 날의 타임라인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다. 최세라는 그날 저녁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지역을 만나러 호텔로 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나는 서울의 지독한 퇴근길 교통체증을 고려할 때 그 시간 안에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계산해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떠올랐다. 그날 밤의 날씨. 유나는 그날 저녁 예고에 없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기상청에 공식 기록을 요청했다. 기록은 그녀의 기억이 맞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스캔들이 일어난 바로 그 시각 서울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던 것이다. 유나는 법원에 증거 보존 신청을 내어 호텔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녀가 밤을 새워 영상을 분석하던 중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영상 속에서 호텔을 빠져나오는 권지혁의 모습은 갑작스러운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혔다는 최세라의 파파라치 사진 속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 젖지 않은 완벽한 모습이었다. 찾았어. 유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이것은 최세라의 사진이 다른 날에 촬영된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유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최세라의 주변을 파고들었고 그녀가 비밀리에 어린 대학생 애인을 만나며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최세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론을 등에 업고 지역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그를 성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법정의 날이 밝았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세라는 피해자인 양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고 피고석에 앉은 지혁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리고 변호인석에 신윤아가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의심과 호기심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무명의 변호사가 과연 이 거대한 스캔들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가? 재판이 시작되고 유나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다. 그녀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거대한 스크린 위에 펼쳐 보였다. 첫째 피고와 고소인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각의 물리적 이동 거리와 시간의 불일치입니다. 그녀는 교통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며 최세라의 알리바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둘째 그날 밤의 기상 기록입니다. 서울에는 시간당 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2개의 영상을 나란히 띄웠다. 이것은 호텔 CCTV에 찍힌 피고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비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소인 측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진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마른 상태입니다.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법정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유나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고소인이 그 시각 정말로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녀가 증인석으로 한 남자를 불렀다.
그는 바로 최세라의 어린 애인이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사실을 증언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모든 거짓이 백일에 드러났다. 최세라의 완벽한 연극은 산산조각이 났다. 재판은 권지혁의 완벽한 무죄 판결로 끝이 났다. 최세라는 위증과 무고 명예훼손 혐의로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다. 한순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전과 같은 비난의 화살이 아니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신윤아 변호사님 승리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지혁 변호사님, 억울함을 푸신 심정이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한때 무명 변호사였던 신윤아는 이제 대한민국 법조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모든 소란이 지나가고 윤아와 지혁은 나란히 석양이 물드는 거리를 걸었다. 지혁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나이 변호사님,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모든 시간을 내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계약서 대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과거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내 가족이 되어줄래요. 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윤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